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이 외교적 불안,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나라로서 참 외교 불안 심각하다. 그리고 뭐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또 북한 체제가 붕괴가 안 되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궁금증들 많이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세암 교수님이세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받으셨고 특히 북한학 중에서도 외교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암입니다. 저는 MBC를 비롯한 언론사에서 거의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전문 방송인이자 또 북한 연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 외교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국민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어떤 체제 붕괴 위협이 좀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붕괴가 시작됐다라는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경제적 수준, 국민의 어떤 삶, 뭐 아사자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좀 처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이 도발할 위협도 또 커지고 있고 자기 체계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위협도 가하고 있고 미사일도 발사하면서 이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숙제를 짊어진 채로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병제에 대한 관심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그냥 먼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물론 북한학 전문이시고 북한 외교정책 분야로 좀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근래 이 모병제와 같은 이 군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배경이 어떤 것인지. 네, 일단 교수님께서 서두에 전제로 네.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네. 북한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전제를 까셨는데 맞아요. 반대합니다. 예.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외교정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도발 수위는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북한은 독자 생존을 위해서 그냥 혼자 잘 살려고 네.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우리 핵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세니까 건드리지 마. 예. 마치 막다른 골목에서 고양이랑 쥐가 만났는데 쥐가 막다른 골목에서는 고양이한테 대들잖아요. 예. 악다구니를 쓰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북한의 모습이 아닌가. 쥐와 고양이 중에서 영락없는 쥐의 모습인데 악에 받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핵을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네. 오히려 군사적인 도발을 통해서 자기네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데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진 거예요. 네. 선대의 유훈도 있었고 그동안에 여러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다른 나라들의 케이스들을 보면서 와 우리는 정말 무조건 핵만 갖고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걸 김정은이 비로소 완성을 한 겁니다. 그렇죠. 남부러울 게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7차 핵실험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핵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전 세계가 다 알아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나라에 안보 불감증이 생기는데 저렇게 학자가 저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도 되냐, 너무 아니한 생각을 심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경계가 좀 되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보 불감증을 가지거나 북한 도발 안 하니까 우린 탱자 놀아가 아니라 네. 지금 현재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체제가 붕괴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오죽하면 고난의 행군 때보다 먹고 살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닌 최고 지도자들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방산 세일즈를 더 확대하면서 김정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분이 좋아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재정적으로 예전보다는 숨통이 분명히 트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여러 전문가들과 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두 가지 양론이 굉장히 팽배해요. 맞아요. 하나는 어쨌든 이렇게 기근이 심각하고 식량난이 심각하고 배급 체계가 무너지니까 민간인들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북한 주민들이 네. 주민들이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봉기가 일어나서 무너질 수 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접근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근율, 영아 사망률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 정도 수치까지 오면 보통은 봉기하기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하지만 외교적으로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외교적으로 보면 북한과 우리 한국이 분리된 채 계속 존재하는 것이 미국의 니즈고 또 중국의 니즈다. 러시아의 니즈도 맞다. 둘이 분단된 채로 계속 자기만의 체제를 굳힌 채 약간 안보적인 위협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방위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분단 국가로서 그냥 계속 남아있길 바라는 게 본질적인 니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적으로 보면은 절대 체제가 무너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그 근거가 타당하니까 맞다고는 보여져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국민으로서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맞습니다. 뭔가 뭐 핵이라는 큰 무기도 있으니까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한테 안 되겠지만 예. 핵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뭐 여쭤봤던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없으면 뭐 감사하죠. 무력 도발이 없다면. 근데 어쨌든 무력 도발이 뭐 1%든 10%든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맞습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숙제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럼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아니 거대한 문제가 되기도 하다. 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갈려요. 이 부분도. 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병력 감소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지 않겠습니까? 인구 감소와 우리나라 군대 문제, 국방력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앞서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 얘기를 드린 게 네. 그래서 모병제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다. 거거든요. 네. 일단은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인구 절벽이 심각하다고 해요. 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를 안 낳고 그래서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북한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최근 북한 현지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네. 북한 인민군의 얘기에 따르면 북한 남자가 17살부터 군대를 10년 가는데 네. 이게 군대를 하도 가기 싫어하고 가서 가혹행위도 심하고 아. 탈영하고 예. 그런 문제들이 심해져가지고 군대 기간을 줄였어요. 10년에서 8년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도 7년이었는데 5년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도 이런 인구 절벽에 대비해서 어떤 군사제도의 개편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가 아니었는데 징병제로 바꿨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현지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인민군에 확인을 한 내용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탈북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탈북자들의 진술도 그렇고 탈북자들이 여전히 북한과 통화를 해요. 아시죠? 그렇죠. 예. 현지에서 중국 전화로 네. 한국과 통화를 합니다. 그런 뭐 어떤 일종의 한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우리도 인구 감소긴 하지만 예. 북한도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근데 북한 주민들, 청년들이 군대 가길 원하지 않고 또 여성 징병도 시작됐고 뭐 그런 경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이 징병제가 맞느냐, 모병제가 맞느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저도 다른 이제 국방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면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대체로 댓글이 엄청 악플이 많이 달려요. 네가 군대 가봤냐? 쟤도 뭐 무기, 총이라도 한번 쏴봤냐? 모르면서 네가 뭘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악플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그걸 감수하고 제가 주장을 하도록 악플 다 지우겠습니다. 저는 악플 남긴 사람 저는 제 채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요? 제 채널은 그런 사람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그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공감의 의견을 주시거나 제 채널은 큰 채널을 기대하지 않는다. 단단한 채널이 되고 싶다 하는 게 제 니즈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보나 어떤 국방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북한의 군사제도, 한국의 군사제도와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와 비교해 봤을 때 국방력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진짜 학자라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 북한도 계속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병력이 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렇게 설명을 왜 모병제를 찬성하는지 징병제를 반대하는 왜 제가 모병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답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병제를 반대하는 근거들을 쭉쭉쭉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겠는데요? 그 북한의 병력이 110만이 넘는다. 128만 대군인데 우리는 거기에 반도 미치지 못한다. 일단 숫자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게임이 되겠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그 현지 얘기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110만이게요. 북한이 출생률이 가장 높을 때의 숫자라고 해요. 100만이 안 된대요, 거기도. 80만, 70만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그런 어떤 현실을 가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또 징병제를 주장하는 분들의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가 북한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데 전쟁이 빵 나면 바로 옆에 있는 북한 100만 대군이 와 우르르 내려오면은 뭐 몇 시간도 안 돼서 바로 우리 초토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뭐 그거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군사 분계선에 일단 북한의 군인의 70%가 배치가 돼 있고 전차도 거기는 4,000대가 넘는데 우리는 2,000대 정도 있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사포가 거기가 5,000여 종이 넘는데 우리는 한 200여 종밖에 없고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재래식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북한보다는 열의에 있다라고 수적으로 열의에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03년의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며칠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까? 25일 만에 바로 전쟁이 끝났어요. 적이 심장부를 타격해서 속도전으로 그리고 기술력으로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병력 수로 대응하는 전쟁은 예전에 6.25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만 명의 300만 명이 죽고 뭐 근데 지금은 그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재래식 전쟁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숫자로 대응하는 숫자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숫자의 논리를 가지고 징병제를 주장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당장은 물론 앞에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도발이나 어떤 북한이 만약에 체제가 붕괴된다면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 유사시에 어떤 도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은 징병제를 바꿔서 모병제로 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는 그 단계를 가는 게 맞고 지금 계속 시기상조다. 국가적으로 국민의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시기상조고 언제까지 그러면 합의를 위한 합의를만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해도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2040년만 돼도 군대를 갈 수 있는 청년이 10만 명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부터 공론화시켜서 전 국민이 계속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도 모병제라는 걸 좀 와닿게 해야 하고 그런 적극적인 합의의 과정이 지금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모병제가 맞냐 징병제가 맞냐를 놓고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전혀 아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가 맞다를 고민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 어쨌든 방위력 혹은 군사력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고 질로 승부하는 시대다. 근데 하물며 그냥 징병제로 가다 보면 군사력은 더 줄어드는 국면인데 그러면 만약에 자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이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을 때 아까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순식간에 우리 주요 요지를 점령하거나 어떤 시나리오에 따르면 3일에서 5일이면 한반도를 점령할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 군사력이 가만히 있다면 이런 이야기도 나올 만큼 이 국방에 대한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부족한 군사력을 메꾸기 위해서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실 이거는 정말 예민해서 네. 보면 그 어떤 남성도 전문가도 네. 어떤 정책 위반자도 여성도 주장을 잘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여성 독자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우리가 이해관계를 있죠.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난 여자니까 안 가야 돼. 그렇죠. 남자니까 여자도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위력을 고민했을 때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게 맞느냐 안 가는 게 맞느냐를 논하는 거잖아요. 예,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약간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북한도 공부하지만 국방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하면서 여군들 만날 기회들이 많아요. 예. 그 장교들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 병사분들도 그렇고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도. 근데 사실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제 사적으로나 그들 커뮤니티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지금 군사력, 그 다음에 우리의 국방력, 북한과의 대응 능력 차원에서 여군의 징병이나 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회적인 아젠다, 젠더 이슈. 그게 지금 이 군대 문화에서 비롯됐다. 그게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게 굉장히 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네. 근데 또 관련 분야를 들어가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감히 말은 못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어디 와서 야 여자는 군대 왜 안 가? 우리는 군대 가는데 너네 왜 안 가? 사실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남자분들. 할 수도 있겠죠. 예. 사실 다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남자들끼리는 있지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대놓고는 말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젠더 갈등이나 남녀의 어떤 지금 인식의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 곳이 다름 아닌 군대다라는 것들이 제가 오랜 취재를 통해서 느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랑 똑같이 징병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왜 여성은 간부로서만 군인을 갈 수 있게 하냐. 여성의 병사로 병사도 지원해서 군대를 갈 수 있게 해라.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야 우리가 종국에는 모병제로 가는 단계까지 거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여자는 군대를 사병으로 못 가죠? 이게 얼마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남성이 군대를 가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차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성은 군대에 가서 버틸 만한 근력이나 뭐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 남성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이 징병을 해서 가는 게 맞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이 군대를 가는 거에 대해서 국방부에 물어보면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덮어두고만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꺼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젠더 이슈 크게 사회적인 어떤 남녀 불평등에 대한 인식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아무도 이걸 꺼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성 중에서도요, 사병으로, 병으로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있을 수 있고, 네.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야전이나 뭐 지휘관으로 있는 여성 간부들, 군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남성보다 신체 능력이 뛰어난 여성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분들한테 기회의 문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남성들이 느끼는 건, 우리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어. 지금처럼 취업이 힘들고, 20대 때 1, 2년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때 여자들이 훨씬 더 앞서가는데, 우리는 국방의 의무라면서 군대에서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소위 썩고 있는데, 네. 이 사회에서 여자애들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 그런 피해의식이 사회에 나와서도 갖고 있고, 심지어 제가 들은 섬뜩한 얘기는 지금의 중고등학생 남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왜 여학생들한테 우리가 차별받아? 와, 나도 너처럼 이중국적 갖고 있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이게 젠더 이슈로 좀 불거지는 경향도 그렇죠.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제 우스갯소리로 뭐 다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야 그러면 여자도 군대 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들은 야 그러면 너도 애기나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경제, 안보 혹은 국방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뭐가 우리 사회가 채택해야 될 제도인가를 또 끊임없이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는 일단은 모병제에 좀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여성도 군대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모병제로 바꾸고 남자도 지원하고 여자도 지원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좀 정해지네요. 여성 사병제. 맞습니까? 그렇죠. 사병제. 여성도 사병으로 군대를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그것이 결국에는 모병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는 단계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여성이 군대에서 실제로 사병으로서 잘 어울리고 군사훈련을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와, 실제로 잘하더라. 그리고 남성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더라. 이런 사회적인 여론이 계속 형성이 되면 네. 그걸 보고 군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늘어나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성이 군대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얘기는 꼭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사실 그 남녀의 불평등에 대해서 군대 조직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근데 앞서 해군 나오셨다고 했으니까 잠수함에 네. 여자가 들어간다는 걸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군대 계실 때. 예전에는 수용을 안 했죠. 안 했잖아요. 네. 그 그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여성을 배에 태우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 인식이 예,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예. 잠수함에 여군을 열어줬습니다. 네. 여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보거든요. 잠수함이 가장 폐쇄적인 공간인데 예. 여기에 여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준 거는 거의 문호 개방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다 개방이 된 거다. 네. 잠수함까지 열어줬다는 것은. 예. 그런데 왜 사병에 대해서만은 여성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그리고 왜 여성의 어떤 여성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문을 닫고 이것을 순을 위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느냐. 네. 국방부나 어떤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그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병에서도 여러 분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도 군 생활을 했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 뭐 머리도 누군가 깎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식사 조리병도 있는 거고요. 통신병, 행정병,
군인 맞아? 하고 막 질문할 만큼 얼굴 하얀 친구들이 있어요. 햇빛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전투병과는 어쩌면 이제 남성이 더 많은 비중을 두더라도 이 군사 제도라는 것을 개편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경쟁력 있는 분과는 또 여성이 더 투입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군사 제도 개편을 단행하면서 여성 사병제를 이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논의 테이블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아마도 특히 오랜 시간 군대에 계셨던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얼마 전에도 제 채널에 고성균 장군님이 출연하셨는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고민해요. 여성이 같은 부대에 군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대에 남자 화장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 안에는 여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성이 자는 남성 침실만 있는데 여성 침실을 여성 군인을 위해서 별도로 구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빙산의 일각일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여성 군인이 새롭게 체제로 바뀌어서 여성 군인이 투입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행정적 비용이 수반돼야 된다 하는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 논리를 좀 뭐 막을 만한 근거가 혹시 있으실까요? 멋있는 말로 좀 시작하고 싶어요. 예.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예, 그 허시먼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지은 네. 렉토릭 오브 리액션이라는 책에 보면 네. 세상을 조정하는 논리의 실체를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리스크, 위험성, 뭔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성. 두 번째는 역효과, 우려와 다르게 갈 것이다. 세 번째는 실현 불가능성. 네. 그렇게 해봤자 체제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이들은 계속 이 세 가지 똑같은 것만 이야기를 해왔다. 야.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어요. 네.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늘 이 세 가지를 명제로 들어요. 어쩔 수 없죠. 감수해야죠. 돈 들어도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여군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간부들만 있기 때문에 여군을 위한 공간이 많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런데 사병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남성과 똑같은 말씀하셨던 침대, 뭐 책상, 화장실, 샤워시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면 네. 일단 당장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어떤 큰 변화 때문에 군대에서도 여성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병제로 가서 전문 군인이 된다면 다 그렇게 주둔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부 정말 모든 병사들이 일부에서 주둔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서만 그렇게 하고, 모든 군대에서 다 그렇게 24시간 사병이 같이 먹고 자고 할 필요가 있나요? 출퇴근하면 됩니다. 네. 그런 제도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돈 많이 드는데 그래서 여성을 뽑는 거는 부담스러워라고 하는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돈이 많이 드니까 뽑지 말자라는 건 대의를 버리고 네. 어떤 소의를 추구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접근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필요하면 돈 들어도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 해 예산이 계획이 되면 12대 부문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 예산인데, 국방 예산의 많은 비중을, 혹은 국방 예산을 또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또 여성 사병제를 위해 투입해서 뭐 행정적 비용을 좀 감수해 나가서라도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항상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할 때 발생할 어떤 변수들, 리스크 요인들, 그것 때문에 변화를 더디하다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참조하고요. 이게 우리가 이런 논의가 필요한 게, 우리 경제, 안보, 국방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그 숙제 앞에 놓여졌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 교육 부문,
혹은 뭐 산업 부문, R&D 부문 여러 부문에 걸쳐. 그리고 군사 부문에서도 마찬가지. 인구 구조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맞는 주장인지 몰라도 그냥 다 끌어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난상 토론을 벌여서 더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이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어떤 때보다 뭐가 맞다는 주장이 아니라 맞습니다. 네, 그것을 논의를 다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논의를 해보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 비용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모병제로 가는 길인 거잖아요. 네. 모병제로 가는 길은 인당 소위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고, 네. 네, 지금은 그냥 여러 사람 숫자로 때려 넣자는 거고, 네.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줄을 수도 있죠. 네. 예. 저는 뭐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지만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자들이 모병제로 지원한 것도 아니고 국가의 부름, 국가의 어떤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동안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대학 기간도 단절되거나 뭐 취업하신 분들은 취업 기간이 단절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직하는 과정에서 그게 인정을 못 받아요. 경력으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군대 제대한 남자와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여자가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대리인데 나는 사원이고 이렇게 같은 나이가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이 좀 많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병제로 바뀌어서 예. 그 모병제로 남자도 모병의 대상이 되고 여자도 모병의 대상이 된다면 이런 굳이 사회적 갈등이나 젠더 이슈를 가져올 만한 이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그렇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남자만 군대를 가? 여자는 아이를 낳잖아. 근데 심지어 요즘엔 출생률까지 떨어지고 있어서요. 그것까지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저도 사실 집안에 군인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슈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고, 어릴 때 저희 아버지의 꿈은 저를 장군으로 키우시는 거였어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사관학교를 가라라고 하셨었거든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반대하셨어요. 집안에 군인 한 명이면 된다. 나 군인한테 질렸다. 아, 아버님이 군인이셨나요? 그러니까 아빠가 육사를 나오셨고 그 뒤로는 뭐 예편하셔가지고 공무원 하시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요. 지금도 가슴이 너무 뛰어요. 아, 그렇구나. 너무 멋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산 타는 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네. 친구들이 너 그냥 군대에서 말뚝을 박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아, 사냥도 좋아하시는군요. 예, 지리산을 예. 예, 1년에 2번 정도 종주를 합니다. 예, 2박 3일.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20km 메고. 네. 그러니까 그게 군대에서 훈련하는 거랑 똑같은 걸 취미로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개인적인 그런 기호 때문에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한 집안의 배경 때문인지 군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가끔 미국에 놀러 가거나 네. 미국에 사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군인에 대한 어떤 리스펙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와는 180도 다른 거 너무나 잘 느끼시잖아요, 교수님도. 네. 근데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군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보다 군인을 대하는 마음이 그렇게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것도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안타깝죠. 그러한 국민적인 인식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끌려가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갈 경우에는 와, 나 군인 정신으로 진짜 나 전문적으로 나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에도 기회를 똑같이 열어주는 게 맞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것들을 대전환시켜야 되는, 어쨌든 인구 구조 변화라는 우리가 뭐 인구 구조 변화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막기가 참 힘든 과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순응을 해야 될 텐데 이 국방이라는 이 하나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 뭔가 시대적 전환, 생각의 전환을 하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듭니다. 이 군대를 좀 들여다보면 지금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부조화 문제 있잖아요. 남녀 부조화 문제는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네.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거나 공론화시키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네. 제가 얘기를 했다가 너무 남성 위주의 시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여러 얘기를 취재를 해본 결과 일단은 숫자가 군대 안에서 여성의 비중이 너무 작습니다. 가령 네. 해병대를 예로 들자면 한 10% 정도예요. 이유는 사병이 아니라 간부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그들 안에서도 한참 일할 나이의 군인들이, 간부들이 출산을 하러 휴가를 갑니다. 네. 휴가를 하러 가면 병사가 아니라 이런 지휘관이나 간부들이 한 명이 부재를 하면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군요. 네, 티가 많이 나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부장이 뭐 장기 휴가를 간다라고 하면 거기 대신해서 그걸 일을 할 수 있는 임시직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군대는 그게 안 됩니다. 만약에 10명 중에서 2명이 뭐 출산 휴가 들어가서 부재하면 나머지 8명이 그 일을 다 해야 됩니다. 10명의 몫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여성 군인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대요. 네. 사실상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랬었잖아요. 한때는 네. 여자는 임신하고 출산하면 휴가 가니까 여자 뽑지 마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실제로 수년 위에서 많은 이야기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남성한테도 육아휴직이 생기고. 예. 근데 그런 흐름이, 그런 분위기가 군대에서는 아직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과 남성 부분이 조화롭게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성군기에 대해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엄청 강화됐대요. 네. 그래서 군대라는 곳은 일반 사회와는 달라서 연대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성한테. 머리 잘랐네? 이랬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 다음날 없어져 있대요. 네. 근데 그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안 됩니다. 2차 가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과 여성 간에 보이지 않는 그 간극이 너무나 심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군이 있어서 우리 부대가 조화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고 있고 그거를 여성들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군대 안에 있는 문화 자체가 어쩌면 폐쇄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이 여성이 군대 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네.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으니까 교수님의 어떤 지론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군 밖의 문화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군 안의 문화도 그럼요. 상당 부분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절벽이 어쨌든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군사제도 개편 문제도 분명히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시기상조가 아니라 오히려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40년에는 군대 갈 수 있는 남성의 숫자가 10만 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15년 남았나요? 네. 15년 동안 군사제도를 바꾸는 것도 급해요. 그때 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저희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바꿔요? 절대 안 바뀌죠. 그럼 만약에 그때 진짜로 북한이 도발을 해서 네. 군사분계선에서 막 한국에 도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때 가서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 닫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국방부나 관련 정부 관계 당국자들은 누군가 한 명이라도 총대를 매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같은 민간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런 어떤 제도를 개선하거나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거를 국민들과 소통을 하게 해야지 언제까지 이거 문 닫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 개편의 기본으로는 아까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 사회적 합의를 계속 뒤로 미루면 맞습니다. 이 15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그 사회적 합의 하에는 반드시 문화적인, 그러니까 군대 문화에 대한 군 밖에서의 문화, 군 안에서의 문화, 이 문화도 같이 바뀌어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니까 지금 15년이 시기상조가 아니라 아니에요. 이미 늦은 거라고 또 예.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군인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갖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뭐 제가 뭐가 맞다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양론에 대한 어떤 제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양쪽 논리에 대한 근거들을 좀 많이 수집해서 저희 경제학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전환했을 때 들어갈 비용이 있고 전환했을 때 갖게 될 편익이 있을 텐데 비용이 0이면서 편익만 있는 건 없겠죠. 예, 네. 그런 건 논의 대상도 안 돼요. 그죠? 근데 비용과 편익이 첨예하게 갈릴 때 논의가 되는 것인데 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참 무서워하는 것, 뭐 우리도 북한이 좀 무섭지만 김정은도 역시 우리나라의 어떤 거의 1등 무기, 우리나라 무기 수출 강국이 됐잖아요. K방산이 뭐 세계를 뭐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김정은도 또 북한도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뭐 따지면 지금 2025년산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북한은 뭐 1950년산 자동차를 끌고 다니니까 쉽게 말하면 군사력이라는 면에서 핵을 제외해놓고 본다면 군사력이라는 면에서 이 무기, 첨단 무기라는 관점에서 무서워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이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첨단 전쟁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네.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한 공군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교전을 합니다. 북한 전투기 조종사가 남한에게 격추됐어요. 그럼 순식간에 남한의 조종사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격추돼요. 나 왜 격추됐지? 이유도 모른 채.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의 이야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북한은 그 전투기도요, 1950년산, 지금 이미 단종된 것들을 개조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첨단 장비인데. 예. 근데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서 예. 비대칭 전력, ICBM이나 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건데 네. 만약에 김정은이 그렇게 해서 도발을 하죠? 우리는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바로 거기는 초토화됩니다. 네. 북한은 절대 먼저 도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초토화된다. 북한이 먼저 초토화되죠.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뭐라도 살짝 비슷한 먼저 잽을 날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만약에 거기서 1초 만에 그렇게 도발을 했다면 0.1초 만에 우리는 초토화시켜요. 제가 이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무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북한학 전공하셨으니까 정말 이 북한 군사력이나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좀 비교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뭐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스터디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이렇게 우리의 군사력이 질적으로는 수적으로는 좀 열세일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의 양상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전쟁이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언택트 전쟁이다. 비대면화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투력도 여성의 전투력이 맞습니다. 뭐 굳이 무시되거나 폄하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까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뭐 그런 논리 하에 어쨌든 모병제를 주로 논의 테이블에 주장을 하시니까 네. 징병제의 약점을 또 논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징병제 약점은 징병제 약점이 있으니까 모병제가 필요하다라는 대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확실하죠. 어떤 겁니까? 교수님 군대에서 어땠어요?
교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군대 지원했습니다. 아, 맞네요. 해군이니까. 예. 아, 근데 또, 또 이렇게 피해 나가시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부분은 피하고자 하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고 생각도 많이 하시죠. 예. 그럼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네. 우리나라에 정말 그 유수의 학교로 나온 훌륭한 인재들을 모아놓고 네. 가장 싸게 예. 허송세월을 날리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징병제의 현실입니다. 네. 정말 좋은 대학교 나와서 어디 학교 물리학과 나와서 코너링이 좋아. 아, 역시 물리학과 나와서 코너링이 좋으니까 너는 운전병. 그렇잖아요. 네, 네. 이게 말이 돼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친구들이 AI 전문가인 친구들이 한국의 군대에서 운전병을 하고 있을 때 AI로 공부를 더해서 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AI 기술을 접목해서 어떤 무기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한국의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왜 그 아까운 시간에 그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왜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는데 쓰고 있는지. 그러네.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경제학자시니까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네요. 저도 그 경제 기자를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효율성이 앞서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지금 이제는 과거에 6.25 전쟁 시대의 숫자로 대결하는 전쟁의 차원에서 있었던 징병제의 제도는 이제 개선이 돼야 한다. 좋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바뀌었기 때문에 라는 주장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제가 계속 연상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수많은 시간을 네. 배 페인트 칠하고 깡깡이질이라고 아세요? 깡깡이질. 그거 모르시죠? 이 함정 근무하는 네. 그 해군들은 네. 배가 몇 년에 한 번씩 정박해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새 옷을 입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또 칠하는 게 아니라 페인트를 까요. 그 전 군인이 달라붙어서 예를 들어서 포갑부는 함수, 뭐 무슨 부는 어디, 그러니까 그 배 이렇게 큰 배에 어떤 부문들을 달라붙어서 깡깡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까내는 작업. 까고 이제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거죠. 네. 그 수많은 시간을 깡깡이질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계신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고 네. 능력치가 다르고 사람 다 다른데 왜 똑같이 다 풀 뽑고 뒤에서 땅 파고 눈 치우고 그렇게 하게 만드냐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군대가 중요하다면서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국방력이 그렇게 중요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 인력들을 활용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군인들이 뭔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없으니까 일을 만들죠. 산을 옮긴 다음에 다시 산 옮기고. 그런 비효율적인 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네. 모병제로 바꾸면서 효율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질문은 그럼 과연 모병이 될까 이겁니다. 대질문입니다. 모병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설득이 안 됐군요. 모병으로 참여를 할까요? 그런 분위기를 네.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그런 계속 분위기를 말씀을 만들어야 드린 게 된다. 예. 군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 이유는 징병제. 네. 징병제는 억지로 군대에 끌려간다. 네.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버리는 시간이다. 라는 인식이 있고 여기에서 젠더 갈등도 나오고 이런 모든 연결, 이 꼬리를, 이 순환을 잘라내야 돼요. 좋은 것들로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군인의 신성한 의무, 진짜 그 직업군인으로서 얼마나 전문성 있고 이것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하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를 끝난 사람한테 로우스쿨이나 메디칼 스쿨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군복무를 했던 것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나중에 변호사나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군대에 갔다 오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고 나중에 전문직으로도 일을 하고 있어 라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한국에 모병제를 한다면 그런 어떤 인센티브,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해서 군대를 이제 제대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라에서 그 충성심에 대한 보답이랄까요?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징병제 하에서의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처우나 조건을 생각했을 때 모병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 모병제 하에 그에 걸맞는 처우나 조건이 제시된다면, 그리고 커리어 개발이라든가 군사 장병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서 활동하다가 사회에 편입될 때 또 여러 가지 가점이나 유인책들이 또 마련된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이 바뀐 제도에 걸맞는 그 조건과 처우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또 이 입장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많은 군인들이 그러면 나 모병제 웬만한 회사 취업하는 것보다 낫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우리나라의 국방 문제, 또 인구 구조 변화, 우리의 대응 전략, 안보 문제 전반에 걸쳐서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셨으니까 네. 출연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아니 일단은요, 그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 방송인들의 밥줄이 계속 끊기는 게 아닌가. 진행을 정말 잘하시네요.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네, 아닙니다.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싶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나오셔서 또 의견을 제시하기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된 어떤 연구 결과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